그런 의미로. 예. 예. 자, 교육부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이제 대입 시한과 관련해서는 절대 평가냐 상대 평가냐에 대한 논쟁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교원단체에서는 절대 평가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내신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대입 평가 시한 중에는 내신과 수능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내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절대 평가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개편 시한에서는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병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 평가가 이제 오히려 이제 부각되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죠. 그런 상대 평가가 부각되면 결국은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고교 학점제랄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시행해 왔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거의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교육비가 증감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요.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내신에 대한 평가가 절대 평가입니다. 오로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 나라 대한민국만 지금 이제 다시 상대 평가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대 평가를 하려는 이유는 경쟁을 심화시키는 거죠.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애를 뽑아내겠다라는 취지인데 사실 교육이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오히려 이제 교육이 대학 입시의 하나의 도구로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의료 분야. 예, 의료 분야는 뭐 오늘도 또 그 이야기 또 시작해야 되는데 윤석열 우리 대통령께서 1,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의대 정원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해 후속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에 나와서 정원 숫자 발표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예측대로 발표 안 했고요. 쑥쑥 들어가고 있어요. 쑥쑥쑥쑥. 예. 발표를 안 하는 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여론의 지탄을 받으니까 어제 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점진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숫자는 없습니다, 여기도.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하는데 방법이 뭐냐면은 각 의과 대학들이 수요 조사를 일단 하고 두 번째는 점검반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의과대학이 그 정도의 수준에 이제 증원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배분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경매판에 의과대학들을 이제 다 세우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지금 팩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충북대에서 필수 지역 의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의대 정원 이야기를 한마디만 했는데 뭐 늘릴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실제로는 뭐 이건 윤석열 정부의 어떤 특징인데 그간에도 이제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원래 필수 의료 진흥책인데 대통령이 그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콕 사립대병원 2대를 찍어가지고 울산대 의대나 성균관대 의대도 정원이 적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여력이 있으니까 늘려줄 수 있고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울산대 의대는 의과대학이 울산에 있는 게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산병원 있는데 저 강남에 있고요. 성균관대 의대도 성균관대 의대가 무슨 수원이나 아니면은 교육병원인 창원에 있는 게 아니고 다 서울의 삼성병원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의과대학은 사실상 지역 의과대학이 아니거든요. 사실 서울에 있는 빅5 의과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마음속에는 예전부터 빅5를 다시 한번 키워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실제 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이 매우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거의 짜져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나 공공의료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큰 병원들 거기에 원활하게 좀 더 의사들 공급하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이나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육계에서도 지금 아주 색다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의대 증원반이 학원에 만들어지고 대학교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나 심지어 이제 교사들까지도 야 이거 교사하기 힘든데 의대 좀 공부해서 의대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상술이에요 그건. 그리고 정원 규모에 대해서도 지금 각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연 400명 이하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350명 얘기 나왔죠. 예, 국민의힘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모 방송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했더라고. 6월에 이미 합의했다 300명 정도로.
그게 사실 거의 팩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점진적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앞으로 더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300명대 정도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 지역 의료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거지. 저희가 뭐 수도권에 뭐 의사 더 많아지고 뭐 피부 성형하는 의사 많아지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병원에 뭐 인턴대에서 더 뽑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마른 지역과 필수 의료 강화로 계속 정부가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게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예산 빼듯이 이것도 지역 의료랑 확충하겠다고 말을 하고 사실은 빅5 키워주는 걸로 이제 가고 있다. 그리고 경매판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갑자기 막 1,000명, 3,000명, 4,000명까지 대통령이 직접 발표 얘기할 때부터 저렇게 할 리가 없다. 저렇게 될 리가 없다. 아 그리고 의료 부분에 직접적인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정확한 이제 안은 나오질 않았지만 이제 어제부로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국민연금 개혁 완전히 계약해서 지금 보험료율을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보험료율이 지금 9%인데 그걸 15%로 바꾸고 수급 연령이 지금 65세인데 68세로 바꾸는 그러니까 더 내고 늦게 받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수급 연령이 62세인데 지금 그걸 64세로 바꾸는데도 지금 뭐 거리에서 난리가 나고 매일 시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예 대놓고 아예 보험료율을 6%를 올리면서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는 이런 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서민들한테 밀접한 연관이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언론은 언론은 피부양자 범위 줄인다잖아요. 예. 이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예. 요거는 안진걸 소장님 네, 왜냐입니까? 그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 부수조작 무혐의한 거 저번에 예. 우리 공장장님과 우리 애청자 제일 분노한 사건이잖아요. 한 2배 정도 펑튀기한 건데. 제일 분노하지는 않았고요. 많이 분노하셨죠. 많이 분노했죠. 그 무혐의 처분한 거 이제 이의 신청하고 왔고요. 예. 이제 계속 저희는 이제 보고를 드리니까 그다음에 방금 이제 속보로 양평 공흥지구 비리 연루자들이 도촌동 그 장고 조작 사건의 연루자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한준호 의원실에서. 예. 그러니까 공흥지구 비리자들이 도촌동 비리자들이고 또 그자들이 고속도로 종점이게 만들고 그자들이 또 남양평유게소 비리까지 이게 다 연결되는. 고마주기처럼. 예, 이제 이거 나중에 카르텔이네요. 한준호 의원이나 천준호 의원 아까 이제 공장님들 말씀드린 그 휴대폰 오빠 휴대폰 압수수색도 휴대폰 얼마나 많은 범죄 사실이 들어있겠습니까? 아니 휴대폰 못 하죠. 다. 그러니까. 모조리. 근데 그 정치검찰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걸 기각해버린 거예요. 한동훈의 그 모범 따라 휴대폰 본부장관들은 다 휴대폰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정말 이건 지금 국민연금도 계약되는데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사실 우리나라 국민 한 1,700명 정도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부모님들 피부양자로서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효도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이제 이분들 직계 존속들 빼버리겠다는 거 피부인에서. 그러니까 예. 그 부부 그리고 미성년 자녀 여기까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모님도 안 된다는 거고 예. 애들 대학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예, 조부모, 부모, 자녀, 장인, 장모, 형제자매께 폭넓게 인정해 주면 되는데 이건 앞으로 단계적 축소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소득이 영원이 아닌 이상 부모님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서민 중산층들 부담 확 늘어난 겁니다. 아, 그리고 대학생들 있잖아요. 취직을 안 해서. 예. 이제 뭘 안 자녀들도 해도 앞으로 자녀들도. 단계별로. 그 적게는 15만 원 정도 나오던데요. 예, 아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요. 가입 전환. 10만 원, 20만 원 예.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약간의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다 감안해가지고 부과를 하거든요. 이거 엄청난 변화인데 예. 언론이 보도를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일본 프랑스 같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죠. 중산층이랑 청년들이 뭐냐 이게. 가게들 유리창 다 깨집니다 이거. 그렇죠. 이제 일반 가게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좀 탐욕스러운 가게들을 가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공공용 고부채 때문에 잘도 외워요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 고혈압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국민연금 계약되죠. 건강보험제도 계약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왜냐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약속을 안 지켜요. 그걸 이행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이제 부모들 다 건보료 내라. 그럼 집집마다 그리고 최소 10만 원, 자녀도 20만 원씩 내라. 내라는 거다. 이제 앞으로는 자녀도 또 내라.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긴축인데 이제 어디를 쥐어짜느냐고 하면 이렇게 약한 취약계층들을 쥐어짜는 그러니까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부양자들은 사실 노동 능력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보험료 직장에 가입해서 내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부모님도 소득이 제대로 없는데 그리고 자녀도 아직 취직을 못했는데 이제 건물을 내야 되는 거 따로 다. 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해주고 경기 침체, 정책 잘못된 경기 침체로 60조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지금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런 그렇죠.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서민중산층 증세를 하는 거랑 다름없다. 요즘 단속도 엄청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단속 늘려라고 지침 막 내리고 그래요. 단속도 많이 하고 세무조사도 많이 하세요. 예, 세무조사는 많이 하고. 돈이 없으니까 세금 더 거두려고 예. 쥐어짜려고. 그리고 진보배처럼 압수수색. 예, 어저께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어저께 정말 뉴스버스가 압수당한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항의 기자회견 하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뉴스버스. 경향신문 기자들이 압수수색된 적이 있던가요? 보도 가지고 기자들이 이렇게 떼거리로 연속해서 압수수색된 거 본 적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언론 탄압하는 거는 본 적이 없죠. 예. 근데 그냥 언론 탄압이 아니라 윤석열의 잘못을 지적한 언론들만 다 죽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대정동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연루서를 제기한 기타 등등 저희 기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그만하시죠. 이제. 압수수색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안 왔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어디로 언론 중재로 가는 건가요? 네, 얼른 그러니까요. 그거는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 정도 고생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타파, 뉴스버스 정말 그 정치검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공장, 뉴스타파, 뉴스버스 3대 뉴스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3대 뉴스. 뉴스공장은 뉴스 기분 쓰리 나빠하실 것 패밀리예요. 같아요. 같은 그레이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공장도 자. 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지켜야 한다.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 일본 타겟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한테 오려고 하는데 잘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지금 다각도로 오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코너. 이분들도 언젠가 압수수색 당하겠죠. 전용 김태형, 강유정, 유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압수수색 얘기하는 안녕하냐고 묻는 건 뭐예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네, 당분간은 안녕할 예정입니다. 오늘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틀 후면 1년이거든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1년인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세월호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거기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큰 배이긴 하지만 바다라는 환경 자체가 위험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아무도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수도의 큰 누구나 가는 곳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는데 아직도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조했거나 또는 그 책임자가 명확하게 지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른 척하고 있고 여기 안 간다고 하고요. 주도식에. 자, 세월호가 엄청 큰 상처를 우리한테 남겼거든요. 아직도 세월호 얘기하면 울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12구가 우리한테 남긴 게 우리 정서에 정신이 남긴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여기서 얘기를 시작해보죠. 국립현충원에 무명용사묘역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부터 비판이 제기됐어요.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무명용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들을 이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산자들의 책임인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명명이다. 그런 장명이다. 그렇게 이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 1년이 지났는데 저는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역사상 합동분향소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건 1982년 우범권 총기낭사 사건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한 마을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합동분향소를 마을에 관해 만들었는데 그 합동분향소의 역할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같은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 유족들을 위로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함께 대책을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합동을 만들면서 이제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너무 많아서 1987년부터만 조사를 했는데 87년부터 12구 이태원 참사 때까지 합동분향소가 총 197차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중에는 아웅산 테러 아니면 이제 칼 폭파 사건 뭐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참사 아니면 뭐 장성 요양원 등 숱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동안에 그 197차 뭐 앞에 것까지 하면 200회가 넘겠죠.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는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정발표. 2000년에 군산 유흥업소 화재, 2002년 군산 유흥업소 화재, 2005년에 이제 미아리 집장촌 화재가 있어서 성매매 여성들이 참변을 당했는데 그때도 위패들은 다 만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다, 망자와 또는 이제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망자의 위패를 2차 가해라고 했었죠. 2차 가해. 이름을 근데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죠. 합동분향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위패도 영정도 없이 꽃만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분양하게 하고 대통령이 앞에 서서 고개 숙이는 일종의 좀 퍼포먼스만한 이런 식의 좀 합동분향소는 처음 만들어진 거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얘기들을 우리 언론하고 일부 진보 정당에서 했냐면 거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시민 언론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뭐 사재단에서 추모기도회를 하면서 이름 네. 부르고 그랬는데 그거를 개인정보다 2차 가해다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있었던 일이죠 이것도. 그게 왜 2차 가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유족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좀 유포됐었고 심지어는 그걸 보고 또한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었고 정말 이제 새로운 현상이 이 정권 들어와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 참사 났을 때 SNS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떠돌았죠. 돌아다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는데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눈 줄 알았는데 세월호를 겪어보니 인간과 짐승으로 나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1년이 지났을 때 지금 이태원 12구 참사와 관련해서는 1년이 지났는데 보통 1년이 지나면 뭘 이제 언론들이 보여주냐면 다른 사건들에서 마찬가지예요. 합동분향소 사진을 보여줘요. 다시 실어주고 니들 잊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해서는 희생자들을 애초에 없었던 존재, 무명의 인물들, 애초에 없었던 존재로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언론이, 우리 사회가, 우리 일사회 일부 지식인들이, 이 정권이 피해자들을 아예 없었던 존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주년이 돼도 희생자 명단을, 희생자 사진을 다시 볼 수가 없고 그들에게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기도 어려운 이런 형편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참사 1주년이 우리한테 남긴 과제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몇 년, 1년간 또는 그보다 몇 년, 세월호 이후로 8년간 우리가 사람다움에 더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짐승 같음에 더 가까워졌는가? 이걸 자문해 보게 만드는
이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태형 소장님. 네. 이 12구 참사는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쳐서 상처가 있는 곳이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또 거기에 상처가 생긴 격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월호 참사 때도 얘기했지만 4가지 정도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인재, 사회적 참사의 경우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슬픔입니다. 슬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나 12구 참사 사진만 봐도 지금도 울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비가 올 줄이야. 날씨만 좋다 그러더니 기상청 기상청 진짜 오늘 친구와 거제도를 가는데 이럴 수가. 지금은 이거 고독사하고 바닷가라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일단 일주까지만 가서 말리던가 해야겠네. 아이고야, 비 오는 것도 이거. 비 온다고 두바이를 탈 줄이야. 장갑이 방수가 돼야 할 텐데.
맞으면 멈춰버리는데. 그걸 걱정해야 되네. 비 맞으면 멈추는 거, 대차하면 멈추는 거. 아, 쉐보레도. 아니 얘 우리 손 선생님 참 이번엔 아주 단단히 각오를 했나 보네. 비가 오면 비 온다고 하고 일단 멈추고 이렇게 치고 내려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비 온다 그러고 출발한다는데 이번엔 아주 그냥 아 진짜 일기예보 오전 9시까지 온다는데 뒤로 더 늘어나.